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되었고, 이제 8살 된 딸아이 하나가 있어요. 남편과 저 딸아이, 이렇게 셋이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은 다들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뭐 대단히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남들에게 빚을 지거나 폐를 끼치며 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습니다. 남편은 원래는 좋은 대학을 나와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기업을 다녔었지만 중간에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적성에 맞지 않아 탈모까지 왔었거든요. 속이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면서 이러다 사람 하나 잡겠다 싶어 이직을 권유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훨씬 만족도가 커 보이고 말이죠. 저도 크지는 않지만 나름 탄탄하고 안정성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원래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그럴 여유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또 저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초반에는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아이도 키워내야 하고 일도 다녔어야 했으니 말이죠. 물론 지금 그 아이는 너무 잘 커서 초등학생이 되었지만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둘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소개해줬는데 정말로 잘 맞았어요. 1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도 남편네 집도 별다르게 잘 산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정도는 되어서 결혼해도 어느 집에 반대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연애와 결혼 그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한 가지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식구는 시댁 식구들끼리 참 많이 친했어요. 그래서 교류도 잦았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 좋았어요. 보통 시댁 식구들과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라고는 없었어요. 물론 초반 몇 년뿐이었지만 말이죠. 도련님이 결혼하고서부터는 정말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뭐 하는 척을 못해서요. 시댁 식구들끼리 자주 만나서 친해지자는 말에 동서가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성향이 아닌 사람인데 억지로 시댁 식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걸 탓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굳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좋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래도 꼭 모여야 한 날에는 모일 거지? 꼭 모여야 하는 날이 언젠데요? 명절이라든지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라든지? 그게 왜 꼭 모여야 하는 날이에요? 명절도 생신도 매년 돌아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기회가 없으면 가족들끼리 1년 가봐야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얼굴을 꼭 보고 살아야 해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그냥 포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댁 어르신들도 그런 동서를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요즘 애들은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속으로는 섭섭해 하시는 걸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했어요. 동서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동서네 집안은 시댁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도련님이 전문직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서 좋다고 하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동서는 그 중에서 제일 집안이 좋은 여자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신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대로 부자인 집안에서 공주님처럼 컸다고 말이죠. 그래서 콧대가 높은 것도 그럴만하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뭐 동서도 저희 시댁이나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 말이죠. 얼굴을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볼 일이 있기는 했어요. 동서는 그마저도 싫은 것 같았지만 도련님이 그래도 꾸준히 식구들을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동서는 다른 건 몰라도 도련님한테는 잡혀 사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가끔 만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꼭 귀신같이 사람을 긁을 수 있을 만큼 긁어놨어요.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랐다는 사람이 성격이 어쩜 그렇게 못돼 먹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형님은 산후조리원 안 가세요?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친정 엄마가 잠깐 올라와서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하고 또 어머님도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래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조리원이. 그 안에서 아기 케어도 해주고 산모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가는 거지. 혹시... 동서는 혹시라고 하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그리고서는 말했습니다. 돈 없어서 그러세요? 좀 드려요? 저는 거의 8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을 하던 동서의 표정과 말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그 얼굴, 그리고 적선이라도 하는 듯한 그 말투. 정말 그 순간에 제가 거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나도 그 정도 돈은 있어. 그냥 굳이 싶은 거지. 제 말에 동서는 비웃듯 웃더니 이러더군요. 그런 걸 두고 지질이 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저는 사실 그날 이후로 동서와 깊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또 친해지는 것도 다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없는 듯 지냈습니다. 뭐 동서는 그 와중에도 종종 제 신경을 긁어댔지만 말이죠.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어차피 봐야 1년에 한두 번이고 긁는 소리도 익숙해지니 그게 그거인 이야기들이라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된 건 우리 집이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부터예요. 좋은 기회로 들어가게 된 임대 아파트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시설도 좋고 학군도 좋아서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분위기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어딘가 저희 가족을 슬슬 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나요? 저희 가족뿐 아니라 특정 동에 사는 모든 사람이 소위 이야기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이웃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꼴값이죠? 돈이 좀 더 많은 게 뭐가 그렇게 벼슬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에휴, 정말 몰상식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진 엄마 그거 몰라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거. 네? 그제야 모든 말이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분양해서 들어왔다는 아파트에 사람들만 어딘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슬슬 피하고 뭐 그랬던 분위기가 바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설마 진짜 그런 이유라고요? 네, 자기들은 비싼 돈 주고 분양받아서 들어왔다 이거지.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고. 그래서 같은 입주민으로 엮이는 게 상당히 쪽팔리신답니다. 아휴, 세상에 배웠다는 어른들이. 그러게나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원.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퍽 잘 자라겠어요? 그래도 설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못 배워먹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이더군요.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못 배워먹은 짓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너 몇 동에 사니? 네? 왜요? 너 502동에서 나온 거 아니야? 네, 맞는데요. 너는 그러면 이 놀이터에서 놀면 안 돼. 왜요? 너네 집은 임대 아파트니까. 그게 뭔데요?
같은 돈을 주고 이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래서 비싸게 이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 돈으로 만든 이런 놀이터는 쓸 수 없어. 아이를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이지 기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따져 물었어요. 지금 애 붙잡고 뭐 하는 짓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가 왜 부끄러워요? 당연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건데. 뭐라고요? 그걸 지금 배웠다는 어른이 어린애 붙잡고 할 말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몰상식한. 몰상식? 몰상식한 건 그쪽 임대 아파트 사람들이지. 어디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것처럼 우리 돈에 얹혀서 기생할 생각을 해?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애들이 당신 같은 부모를 보고 퍽 제대로 된 사람으로 크겠다. 그럼 당신 같은 부모 밑에서 크는 애는 염치라는 것을 모르는 애로 크겠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 이기심이라는 감정이 인간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아파트에 살면서 정말이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하루는 아이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엄마, 임대 아파트가 뭐야? 왜? 어디서? 뭐라고 해? 아니, 학교 마치고 오는 길에 애들이 나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임대 아파트 사는 애라고 했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미진아. 아니야?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과 긴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당장은 돈도 여유롭지 않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속만 타들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진 언니다. 딸아이와 산책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고개를 돌리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동서와 동서의 딸아이가 서 있었어요. 동서의 딸아이는 저희 딸보다 한 살이 어렸습니다. 개월수로는 거의 20개월 정도 차이가 났지만요.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동서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향해 물었어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동서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야? 여기가 저희 집이니까요. 동서는 분양받아서 그 아파트로 들어온 거였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학군적으로 위치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학업에 관심 있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였고 말이죠. 동서도 그런 이유로 이사를 온 거고요. 나도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제 그 말에 동서는 제가 나온 아파트의 동수를 확인하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뭐 동서라고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때 들기는 했어요. 분양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임대로 들어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미진 언니, 있잖아. 조카가 반가운 얼굴로 딸아이를 향해 달려오는데 동서가 그런 자신의 딸아이를 확 낚아채서 안아 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애 가정 방문교사 올 시간이라서요. 그리고서는 저에게는 따로 인사도 없이 휙 하고 돌아서서 자신이 사는 것 같은 단지 쪽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속으로 굉장히 당황을 하긴 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표정은 처음 봤으니까 말이죠. 통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니까 이사로 온 건지 아닌지 소식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정말로 남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남편도 동생에게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 아파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동서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주치는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열심히 피해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서를 마주쳤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를 일찍 마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라도 함께 먹으려고 장을 봐오는 중이었거든요. 동서는 다른 입주민으로 보이는 사람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 쪽으로 걸어오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는 전에 저와 말다툼했던 주민도 있었습니다. 왜 어린아이한테 놀이터에서 놀지 말라고 했던 그 몰상식한 입주민 말이에요. 동서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순간 둘 다 움찔했어요. 아마 동서는 제가 회사에 있는 줄 알고
평일 낮이라 마주칠 걱정을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당황을 한 거겠죠.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그렇게 움찔한 걸 저와 말다툼했던 그 주민이 봤어요. 왜? 801호 아는 사이야? 동서는 801호에 사는 듯 보이더군요. 저는 동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동서를 바라봤어요. 동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전에 놀이터에서. 뭐? 놀이터? 그 입주민은 놀이터라는 말에 또 꽂혀서는 팔짱을 끼고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그러고는 따지는 말투로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놀이터 이용하셨어요? 아니,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시냐고요. 아, 정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반이네. 하지 말라고요. 어디서 임대 주제? 뭐라고요? 임대 주제? 맞잖아. 제값도 다 안 치르고 살고 있으면서. 그 입주민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해대는 동안 동서는 뒤에서 가만히 숨만 죽이고 있더군요. 혹시나 제가 자신을 아는 척을 할까봐 무서워하는 얼굴을 하고서는 말이죠.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날 정말이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짜증이 날 만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묻어둔 건데 동서는 제가 그냥 무시하기로 생각했다고 마음을 편하게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파트에서 종종 마주쳤습니다. 물론 아는 척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왔어요. 이번 생일은 꼭 다 같이 얼굴을 보고 밥을 먹어야겠으니 반드시 모두 참석하도록 해라. 시아버지의 그런 엄명이 떨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다 같이 보는 게 상당히 오래전인 일이라 시아버지로서는 당연히 그런 엄명을 내리실만 하기는 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매우 답답해져 왔습니다. 동서를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파트에서는 계속 모른 척 하실 거죠? 여기서도 그러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날이 선 제 그 말에 동서는 그 입을 다물더군요. 확실히 약점을 잡힌 사람처럼 굴기는 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자기가 동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봐 무서운 듯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한 소리 했을 텐데 입을 다물고 인상만 찌푸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진 언니. 조카가 저희 딸을 참 좋아했거든요. 조카도 혼자였고 저희 아이도 혼자여서 정말 언니처럼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도 그런 조카를 좋아했고 말이죠. 조카가 딸아이를 부르며 반갑게 달려가는데 동서가 그런 조카를 휙 하고 낚아채듯 잡았어요. 제가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뭐 아파트 안에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사실은 그것도 그렇다 쳐지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100번 봐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온 가족이 모인 이런 곳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말이죠. 너 내가 미진 언니랑 놀지 말라고 했지? 왜? 왜? 미진 언니랑 놀면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입이 떡 하고 벌어지더군요. 정말 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했던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니까 놀지 말라고 했잖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어떤 이성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동서 뭐라고 했어? 제가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동서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마 동서도 제가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건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순간 움찔하더라고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사람이 아니기도 했어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아니, 어떻게 애가 듣고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못할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 애들 앞에서 같이 놀지 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못할 말이 아니야? 얼마나 인간이 덜 됐으면 그런 말을 해? 아니, 질이 떨어져서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질 떨어져서 어울려 놀지 말라는 게 뭐가요? 그때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시아버지가 그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놀라서 시아버지를 바라봤고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아버님,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동서는 그 큰 소리에 몸을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도 겁을 먹었을 만큼 시아버지의 그 모습은 무섭기는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우리 아버지 저렇게 조용하셔서 그렇지 화나면 정말 무서우신 분이야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면서 확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게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영아한테 미진이랑 놀지 말라고 하면서 임대 아파트 사는 게 질이 떨어져 그렇다고? 이게 정말이야?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어?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고 조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딸아이에게 작게 이야기했어요. 동생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라고 말이죠. 딸아이가 조카 손을 잡고서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는 바라보기만 할 뿐 말리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말렸다가는 정말 한 대 맞을 것 같은 분위기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란에 도련님과 남편도 이쪽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다들 멀뚱거리며 묻더군요. 하지만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고요.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가 버럭 다시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 네 마누라가 지 형님이랑 조카한테 이런 말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 너도 같은 인간이야? 어? 그러면 나는 너 얼굴 안 본다.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이야기를. 아버님, 그게... 동서는 다급하게 시아버지를 말려보려 하는 듯 했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말려질 리가 없었어요. 얘가 영아한테 미진이랑 놀지 말란다.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질이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어? 시아버지의 그 말의 순간 모두가 굳었습니다. 동서는 입술을 꼭 깨물었고 남편은 놀라서 손을 떨었어요. 아마 남편도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런 말을 들은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저는 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이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도련님도 충격을 받은 건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이야? 도련님이 상당히 굳은 얼굴과 말투로 동서에게 물었어요. 저도 도련님이 그렇게까지 굳은 얼굴을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인 듯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질 떨어지는 옆 편네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 내가 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내 말 안 듣는 것도 모자라서 동조를 하고 어린 조카한테 지금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 딸한테 그런 저질스러운 교육을 해? 여보...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보던 시아버지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나는 저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하든 아니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거라. 그리고 너도 잘 생각해. 저런 엄마 밑에서 얘가 잘도 크겠다. 어? 아버님, 이혼이라뇨. 그게 무슨... 왜? 내가 너희 집 돈 좀 있다고 절절거리면서 이런 것도 넘어갈 줄 알았냐? 나는 너랑 내 아들 안 보고 살았으면 살았지.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일 두고는 못 본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동서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고함이 들려왔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말이죠. 제가 동서를 바라보니 동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가진 게 더 많으니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막 굴어도 시댁에서 자신에게 뭐라고 하지 못할 거라고 말이죠. 사실 그동안 동서가 예의 없이 군 건 많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아예 넘는 행동은 시댁 어르신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싹수가 없어 보여도 어르신들이 참아준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을 완전히 넘은 거라 시아버지도 가차없이 돌아서신 거고요. 여보, 그게 아니고. 아까부터 자꾸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당신 그 옆편네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몰라? 그런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가 본인 귀로 들으셨는데 그것도 아니야? 대체 뭐가 아니야? 동서는 그 말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나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당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는 꼴 못 봐. 당신이랑 헤어졌으면 헤어졌지. 나랑 정말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지금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은데? 도련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뒤 저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형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딸아이에게도 사과했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빠가 정말로 너무 미안하다고 질 떨어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말이죠.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 되었어요. 도련님은 조카를 데리고 그대로 집을 나가셨고 동서는 다급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저와 남편은 화도 나고 씁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아이가 혹여나 동요하게 될까봐 더더욱 티를 내지 않았고 말이죠. 마음속에 어떤 한 같은 게 남아있기는 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왜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띵동 하는 소리에 나가보니 동서가 서 있더군요. 표정 없는 얼굴로 손에 한우 세트를 들고서는 말이죠. 동서가 임대 아파트까지는 무슨 일이야? 제가 까칠하게 묻자 동서는 눈을 치켜떴어요. 그러고는 화를 참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반성이라는 걸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도련님이 난리를 쳤고 이혼을 당하게 생겼으니 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진심으로 반성은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죄송해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다시는 동서를 보는 일이 없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돌아가고 우리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 제 말에 동서가 살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용서 못해. 그것도 고작 이런 걸 들고 와서 사과하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동서는 동서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영 끊고 지내. 혹시나 볼 일 생기면 중간에서 그럴 일 없도록 잘 조정해보고.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더니 묻더군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혼당하게 생겨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설마 지금 나한테 읍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런 취급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호구야? 그 사과를 이렇게 쉽게 받아주게? 이혼해. 그게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나는 그냥 동서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앞으로는. 동서는 그 뒤로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거기서 더 울고 빌고 할 만큼 자존심을 숙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더구나 자신이 그렇게까지 무시했던 저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서 도련님이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만났다고 말이죠. 양육권 때문에 합의 이혼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 정말로 이혼하겠대? 자기도 충격받아서 얼굴 보면 자꾸 그 생각만 나고 게다가 가족들이랑 영 끊고 지낼 수는 없지 않겠냐고 재수 씨가 아버지한테 찾아갔었는데 만나주지도 않으시더래. 그러고 또 한 며칠이 조용하길래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한 번 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과 태도가 완전히 다르기는 했어요. 울면서 저와 딸아이에게 사과했거든요. 정말로 죄송해요. 저는 남편과 이혼 못합니다. 정말로요. 형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말이에요. 그 아파트 사람들하고도 다 연 끊었어요. 연락도 안 해요, 이제. 그렇게 울면서 사과를 하는 순간에도
저는 진심으로 동서가 잘못을 뉘우쳐서 사과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작은 엄마가 정말로 너무 미안하다.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작은 엄마가 잘못된 거였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작은 엄마 말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하지만 딸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준 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거지 딸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딸아이는 괜찮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딸아이도 확실히 그렇게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상처가 조금 치유된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갔어요. 저희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거면 저희는 이제 괜찮으니까 저희 상관없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관없다고는 아예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너무 실망해서 저도 그 사람을 이전처럼 볼 수 없을 것 같은 게 문제예요. 하지만 도련님은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하더군요. 완전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을 할 것 같이 굴던 상황은 일단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일단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재수 씨를 부르셨대? 아버님이? 평생 안 볼 것 같이 그러시더니? 며칠을 계속 찾아가서 집 앞에서 빌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어젠가 부르셔서 뭘 시키셨다는데? 뭘 시키셨는데? 남편이 약간 기가 막힌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 시아버지가 정말로 약간 아니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아버지가 동서에게 시킨 일은 다름 아닌 글쎄 아버지가 재수 씨한테 봉사 활동을 다니라고 그러셨대. 어? 봉사 활동? 시아버지가 동서에게 봉사 활동을 다니라고 거기서 갱생해 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용서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이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며느리 보고 봉사활동 명령을 하신 시아버지 말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일은 제 주변에서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굉장히 놀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동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대? 재수 씨는 당장 다니겠다고 한 모양이던데? 그리고 동서는 그걸로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뭐든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며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며칠 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은 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시댁 친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봉사활동을 보내 정신을 차리게 하는 시아버지라니 그럴만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도련님도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애들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지방에 선사안 있는 거 알지? 네. 그 위로 바로 도로가 나서 내가 보상금을 조금 두둑히 받게 됐다. 시아버지는 그러면서 지금 저희 가족이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그런 부분에 아직도 신경을 쓰고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걸로 너희 이사를 가라. 저희요? 물론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게 잘못된 것도 또 그걸 탓할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일단은 아이가 지금 한창 크는 시기 아니니.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는 했거든요. 지금 동서는 물론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고 또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파트 내에서의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눈치를 보거나 몰래 놀거나 해야 했고 집에서 나가서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 보고 있지 않는지 둘러보고
몰라서 나가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미 아파트 내부에서는 차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여전히 남편과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시아버지의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괜찮다고, 저희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내 아이가 제대로 크기 위해서 이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결정을 내리게 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도 전에 그 주민이었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원래 뒷 엘리베이터 타시는데 그날은 점검을 해서 어쩔 수 없이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계단으로 배달하면 되지. 이 아파트가 20층이 넘어가고 무거운 택배들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단으로 들고 이동을 합니까? 왜 못해요? 그 주민이 이번에도 엄청난 억지를 부리고 있더군요. 원래 택배 기사님들이 이용하시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 주민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게 눈에 거슬렸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그게 왜 거슬리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사정이 있었고 그런 걸로 경비분을 잡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사람에게 쩔쩔매는 얼굴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경비분이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거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한번 그랬다는데 그걸로 경비분한테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등장에 그 주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피식하고 비웃듯 웃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주제도 모르고 어딜 나서는 거예요? 주제예요? 그냥 너무 몰상식한 말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선 것뿐인데요. 뭐요? 몰상식? 네, 몰상식이요. 지금 갑질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정도도 못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냐고요. 괴롭혀? 갑질? 아니,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 아파트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알 리가 없지. 임대로 기생충처럼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쪽이랑 나랑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지금 같은 입주민인 것처럼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엄연히 다르다는 거 몰라요? 더 돈을 많이 주고 이 아파트에 들어왔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인간성을 아예 잃은 채로 누군가에게 갑질하는 걸 못 참아서 나선 건데요. 지금 그 말이 여기서 왜 나와요? 정말 없는 것들은 이래서 상대를 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참견해야 할 곳 아니고 구분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신 딸이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이 왜요? 딸내미가 이야기 안 해요?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걸려가지고 우리 딸이랑 싸웠는데 우리 딸이 알아듣게 잘 이야기했다는데도 울면서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겼다던데. 사건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입주민 딸아이의 눈에 띄었나 보더라고요. 그 입주민 딸아이가 임대 사는 애들은 이 아파트에서 놀면 안 된다고 했고 저희 딸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기 살면 이 놀이터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더군요. 거지들이랑 어떻게 같은 놀이터를 써? 내가 거지라고? 우리 엄마가 거지랬어. 거지처럼 남이 비싸게 주고 산 아파트에 얹혀 사는 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공주고 너는 시녀야.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들어야 한다고. 딸아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병이 들 것 같았어요. 제가 싸워서 이겨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당장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은 시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듯 하는 이사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는 것 같았고 말이죠. 사실 결국은 진 게 맞기는 합니다. 저희 처지에서는 더러워서 피한 거긴 해도 그들에게 그 어떤 타격도 주지 못한 채 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아파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사하게 된 집은 그 전에 집보다 좋은 아파트고 또 학군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환경적으로 훨씬 나은 곳이었어요. 차별도 없고 또 조용한 동네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아파트가 여기저기서 논쟁거리가 되었더군요. 경비에게 갑질을 하고 택배기사에게 막말하고 놀이터에서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못 놀게 으름장을 놓고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누군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이 터진 건 뭐 예견된 수순이기는 했어요. 워낙 진상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제일 선봉에 서서 난리를 치고 다닌 그 입주민 있잖아요. 저에겐 늘 시비를 걸었던 그 사람의 신상이 인터넷에 까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린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그 딸아이가 학교에서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다 소문내고 다니면서 거지 새끼들은 왕따를 시켜야 한다. 뭐 그러면서 왕따를 시키는 일까지 모두 말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말 그 아파트의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 아니야? 저런 부모 밑에서 컸으니 애가 저 따위로 자라지. 저런 애들이 나중에 인간도 안 되고 어른 돼서도 갑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겠지? 저 아파트는 택배기사들이 보이콧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배송해 주지 마. 이런 댓글들밖에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하고 다니면서 이런 결말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입주민이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까지 다 까지는 바람에 더는 그 아파트에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집 딸이 되려 이제는 왕따 당하게 되어 전학도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성을 참고 있거나 또 옮긴 어딘가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입주민이 그렇게 시끄럽게 나간 그 아파트는 여전히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차별하고 배달 기사들과 경비들에게 갑질한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어떤 거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저희 동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해드릴게요. 동서는 시아버지가 시킨 봉사활동을 나름 성실하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련님도 마음을 조금 돌리신 것 같다고요. 정말로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함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겉으로라도 노력이라는 걸 한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딸아이를 친언니처럼 따르던 조카와도 이제는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더더욱 들어요. 그런 이해관계나 상황을 모르고 그저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 할 나이에 많은 것들을 보고 겪게 만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단지 더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고 있지도 않은 계급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돈으로 그런 계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천박한 일이라는 걸 왜들 모르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이나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밖에서 보면 정말 추한 생각이고 행동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아니지. 라고 말이죠. 내심 마음에 담아둔 것 같아서 속이 쓰렸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거나 들게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가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라도 든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우리 집은 가난하지도 않지만 설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눅들 필요도 없고 또 어딘가에서 가난한 친구를 보게 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게 절대 아니니까 그 친구를 탓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사람을 가진 것만으로 판단하는 멍청한 짓을 해서는 절대는 안 된다고 지금부터 착실하게 제대로 교육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며칠 뒤에 동서와 도련님 그리고 저희 부부가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사실 남편은 아직 동서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영영 안 보고 산다면 모를까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끼리 묵은 감정은 털어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보기에도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찌되었든 저희는 어른이잖아요. 저희가 만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여나 자식들끼리 얼굴을 안 보고 살게 되는 거 아닐까?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내심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고맙다는 말만 100번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이해가 되어서 마음이 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이제는 알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반쯤은 바뀐 걸로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정말로 뭘 잘못했는지만이라도 아는 것 같으면 저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입주민을 보고서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줄여야 할 것 같네요. 구구절절 이야기가 길어진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이 나라를 더더욱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마디로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서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바뀔 확률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김상훈이라 합니다. 평소 사연 채널을 즐겨 듣고 있는데 제게도 기막힌 이야기가 있어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 평소 듣던 채널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시골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자랐습니다. 마을 주변에 젊은 청년이라고는 외국인 노동자들밖에 없을 정도로 인구수도 적었기 때문에 농사를 제외하고는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가난한 시골이었습니다. 제 위로 있는 형님과 누님 두 분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돈을 벌러 공단이 있는 대도시로 나갔고 막내인 저만 혼자 학교를 다니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는 곧잘 했습니다. 전교생이라야 몇 명 안 되는 시골 학교였지만 늘 전교 1등을 도맡아 해서 고등학교는 중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큰 도시의 전통 있는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때부터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교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우니 그냥 집에 오지 말고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셨고 저는 제 학비를 위해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주말에도 학교에 있었습니다. 다만 기숙사에 있을 수 없어서 한동안은 미술실에 친구류를 갖다 놓고 주말 내내 미술실에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하곤 했는데 다행히 아버지 쪽 친척분께서 방을 잡아주신 덕분에 이후에는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대도 있고 나름대로 제 욕심도 컸던 터라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조금 부진했던 성적도 금방 올라 학창시절 모의고사를 치면 전국에서 몇천 등 안에 들어 서울대를 가기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를 제외하면 제가 원하는 학교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성적이 됐습니다. 한번 노력해서 결과를 보니 자신감이 붙었고 그 이후부턴 공부가 재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 하나를 공부시키겠다고 애쓰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그렇게 계속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힘겨운 수험 생활을 마치고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허나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에 와선 조금 좌절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늘 전교에서 손꼽히는 성적을 유지했는데 막상 그런 학생들이 모인 대학에 와보니 제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마치 제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 같았습니다. 저보다 머리가 좋거나 똑똑한 아이들은 차고 넘쳤고 제가 따라잡고 싶어 열심히 공부해도 겨우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대학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아리였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후배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을 가진 후배였는데 민지와는 학술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죠. 민지는 저보다 1년 후배였고 순하면서도 주변에 잘 휩쓸리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대학 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민지의 모습이 좀 안쓰럽게 느껴져 선배로서 아내가 대학 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려 했고 민지도 그런 저를 든든한 조력자로 생각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민지는 세상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조금 염세적일 때도 있고 어떨 땐 스스로 생각하기에 과하다 싶을 만큼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었지만 민지의 세상에 그 무엇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에 관해서라면 민지는 정말 헌신적 인간이라 할 정도로 많은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길을 같이 걷다 돈을 달라고 하는 노숙자를 보면 서둘러 슈퍼를 뛰어들어가 빵을 놓고 가주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런 민지의 착함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민지의 맑고 따뜻한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고 어떻게 하면 민지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그만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야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힘든 훈련도 아니었고 빼앗긴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민지였죠. 혹여나 다른 남자가 그녀를 채가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군입대 하기 전날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군 생활을 하면서도 민지는 제게 편지를 써주었고 저는 그에 바로 답장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서 편지가 올 때마다 얼마나 설레던지 마음속의 그리운 감정은 점점 커져갔고 그녀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면회를 와달라 부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면회를 왔을 때 저는 참고 참았던 제 마음을 꺼내 보이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널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을 내뱉어 버린 거였죠. 뜬금없이 뛰어나온 말에 그녀는 조금 놀란 기색이었고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생각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돌아섰고 전 제가 내뱉은 말을 후회하며 며칠을 우울한 얼굴로 보냈지만 어느 날 도착한 편지 한 장으로 너무 기뻐 소리까지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 안엔 나도 선배를 좋아해요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고 언제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지 왜 그간 제게 마음을 선뜻 표현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기억날 만큼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날이지요. 저희는 그렇게 군대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군대에서 나온 후에도 진지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와 연애하는 건 정말이지 어렸을 적 먹었던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들뜨고 설레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가 차고 다들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여자친구도 저도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일찍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는 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있고 멋진 남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진 저를 위한 삶이었고 그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젠 오로지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뚜렷한 목표가 생기자 저는 어떤 기운을 받은 듯 각오를 다지게 됐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계획해 나갔습니다. 학점은 물론이고 이력서에 쓰일 수 있는 여러 대외 활동에 참여하면서 최대한 제 가치를 높여나갔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이력서들을 보며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갔죠. 여자친구도 그런 노력하는 제 모습이 보기 좋은지 많은 호응을 해줬고 은근히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저란 사람을 결혼 상대로 더 많이 신뢰하게 된 듯 했어요. 고등학교 때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학교 생활을 한 덕분에 저는 저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동기 중에서 가장 빨리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동기들도 물론 선배들에게서도 축하한다는 전화가 빗발쳤고 저 역시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는 걸 그때 다시금 깨달았던 것 같았어요. 제 노력의 이유는 오로지 여자친구였지만요. 신입사원 연수가 끝난 뒤 저는 천천히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없진 않았지만 이왕 결혼 이야기 나온 거 확실히 허락을 얻어내고 여자친구의 마음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생 한 번 있을 프로포즈, 가장 멋지고 낭만적인 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며칠을 고민하다 저희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장소인 작은 식당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소박하긴 했지만 그녀가 이런 프로포즈를 더 원할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식당 사장님께선 제가 부탁드린 대로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셨고 저는 준비한 반지를 꺼내 민지의 손에 천천히 끼워주며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했습니다. 민지야, 너와 있으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거 모두 너에게 잘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고 부족하지만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해줘, 민지야. 그런데 민지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뜻밖의 눈물을 흘렸고 거절인가 싶어 제가 당황하자 민지는 당연히 좋다며 평생 함께하자며 제 입술에 허락의 표시를 남겼습니다. 여자친구의 허락을 받은 후 저희는 여자친구가 취업을 하는 대로 바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여자친구는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얻기 위해 천천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선 서로 달콤한 연애 기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다 보니 전보다 시간은 없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였고 연인이었고 이제 한 가족이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지가 어두운 얼굴로 데이트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제 물음에도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더 걱정스러운 마음에 민지를 채근했습니다. 그러다 민지는 이내 걱정스러운 말투로 고민을 꺼내었고 저도 덩달아 심각한 표정이 되었네요. 실은 그게 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봤는데 나더러 무슨 벌써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냐고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정말? 민지는 조금씩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에 운을 띄워본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지의 말을 들어보니 당장의 결혼이 빠르다는 이유보다도 뭔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지의 부모님도 민지가 예전부터 결혼을 일찍 하길 바라셨고 궁금해서라도 저를 한 번은 보자고 하셨을 텐데 그런 말도 없으셨으니까요. 혹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야? 역시나 민지는 제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바쁜 신입사원 시기였지만 그 부분이 무척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에게 용기 내어 결혼 이야기까지 하고 서로 계획까지 다 짜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당시엔 원하는 대기업에도 한 번에 척 붙었겠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가득 차 있을 때여서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대를 더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민지는 그런 제가 안 돼 보였는지 자신감에 찬 말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다 했지만 나도 고집 부릴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곤 했어. 한번 지켜봐봐. 난 꼭 오빠랑 반드시 결혼할 거야. 이번만큼은 엄마 아빠도 나한테 뭐라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런 말에도 제 기분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민지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견까지 제가 다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취직에 성공하고 저는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선물 세트를 하나 들고 민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민지가 느꼈던 불안감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가댁 분위기는 참으로 냉랭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민지의 부모님이 제 얼굴을 보고 지었던 표정은 서늘하게 그지없었죠. 물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저희 집과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제 장래성을 믿고 용기를 가지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 그래. 왔나? 특히나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제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했고 옆에서 팔짱을 끼고 계신 어머니 역시 못마땅한 표정이기는 마찬가지셨어요. 민지의 여동생은 저를 무슨 신기한 동물 구경하듯이 했습니다. 제 인사가 끝나자 어머니께서는 거실의 소파에 앉으라더니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대뜸 제 얼굴을 보고 꺼낸 말은 결혼 반대였습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예요. 물론 시골에서 공부 잘한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 민지랑은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집안의 수준과 형편이에요. 내 딸이 적어도 우리 집만큼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정도 수준의 집을 가야 고생을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듣자 하니 상우 씨는 부모님도 시골분이시고 우리랑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거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취미나 악기 같은 것도 남다른 것만 했고 취향도 독특했으니 연애할 때야 아무나 만나도 어떤가 싶어서 두고 보고 있었는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같이 살려면 아무래도 살아온 게 좀 비슷해야 들싸하고 부부 사이도 오래 잘 가는데 둘은 너무 달라도 다른 것 같아서 허락하기가 힘드네요. 순식간에 저희 집을 시골 촌구석, 형편없는 집안으로 만들어내버린 어머니 말에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상처도 받았고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허락을 구하는 일이었으니 저는 정신을 차려 제가 대기업을 다닌다는 사실과 함께 장래의 포부를 나열했습니다. 물론 귀한 따님을 보내시는 거니 여러 가지로 걱정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에 일찍 취직을 한 편이고 적응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 형편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제 능력이라면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그래, 대기업 다닌다는 말은 들었네만 듣고 보니 뭐 영업사원이나 다름없더만. 지금이야 자네도 나이가 젊고 하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은 인제 봐 지방 발령 나면 거기서 한참 돌다가 도로 안 불러주면 퇴직해야 하는 게 숙명이야. 그래서 집안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말 재차하기 미안하지만 자네와 내 딸은 어울리지 않아. 두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절대 허락을 해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으셨죠.
민지도 언젠가부터 그 기미를 느꼈는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그제야 민지의 어머니는 차를 내온다 하시며 민지를 부엌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은 데려온 거야?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잘 한번 들어봐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시골애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서는 부모한테 소개를 시킬 생각을 하니? 농사 짓는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여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구했어? 둘이서 하는 이야기처럼 꾸몄지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치 대놓고 저 들으라는 하시는 말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땡볕 아래서 수건으로 겨우 햇빛을 가리시고 허리를 굽혀 일하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농사가 뭐 어떻다고 이렇게 박대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제가 공부할 동안에 형님, 누님들이 번 돈이 제 학비와 생활비가 되었고,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역시 저를 위한 저희 가족의 희생 덕분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속에서 더 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다간 실수라도 할 것 같았죠. 때마침 어머니가 자리에 돌아오셨고 저는 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지만 믿고 여태 결혼을 생각해왔는데 두 분의 부모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경거망동한 것 같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들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어머니의 조롱이 들려왔습니다. 저 봐라 저거. 쟤는 지금 뭐 어디서 폼 잡니? 근본 없는 애들이 하는 짓들이 다 저래요. 너는 이놈의 기집애가 어디서 저 지경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뒤이어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가정 환경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려 드는 사람들 때문에 제 자존감이 깎이는 건 용납할 순 없었지만 너무나 서러웠어요. 땡볕에서 일하시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자식들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넣으시겠다고 찬 겨울에도 나가서 잔일을 도맡아 하신 분들인데 저로 인해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이 모두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만 같아 너무 죄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회사에 나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도 힘들 만큼 그땐 정말 사는 게 죽을 맛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동료들도 제 안색을 보더니 괜찮냐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를 걱정해 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저는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예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배고프면 한두 숟가락 입에 넣는 게 전부였고 일이 끝나고 와선 술로 배를 채우다가 골아 떨어지는 게 일상이었죠. 물론 여자친구가 그 와중에도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있는 만큼 제 인생의 첫 여자이자 마지막 여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나 깊게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쩔 수 없는 집안 형편으로 평가받을 바에야 깨끗하게 포기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일지라도 그게 훗날을 위해 서로를 위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후로 여자친구는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만나려 했지만 저는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여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갑작스레 연락이 왔습니다.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다 정리한 후라 만날 이유가 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간곡하게 연락을 해오시자 그래도 예의상 자리에 나가자고 생각해서 일단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미 작은 커피숍에서 잔뜩 굳은 얼굴로 커피를 들이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절 보자고 하신 건가요? 왔나요? 앉아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상훈 씨를 보자고 한 건 민지 때문이에요.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날 그렇게 가버린 다음
민지가 직장도 안 나가고 모든 걸 노은혜처럼 살고 있어요. 처음엔 며칠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도통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나도 애 아빠도 너무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이러다 애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상우 씨에게 연락한 거예요. 상우 씨가 달래든 어쩌든 해서 좀 서로 책임감 있게 일을 정리했으면 해요. 똑똑한 사람이니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아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민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마무리 지으란 말인가요? 네,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민지도 상우 씨 말을 들으면 좀 진정이 돼서 괜찮아질 것 같으니 우리 민지가 마음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우 씨를 반대한 것에 대해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상우 씨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똑같은 상황 돼보면 우리 마음 다 이해할 겁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식사도 최소한만 하면서 세위를 한 지가 3개월째인 딸에게 가서 마음을 달래주라니.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 부탁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민지한테 가면 민지는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대로 서로 연락하지 않은 채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제 일에 몰두하고 싶고요.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민지한테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해봐요. 부모가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 이번만 잘 넘기게 해주면 내가 살이는 섭섭지 않게 합니다. 어머님은 실제로 돈 봉투까지 꺼내 제 앞에 툭 놓았습니다. 적은 액수는 아닐 거라면서요. 그 돈 봉투를 보는데 이 집안 사람들이 저란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돈 봉투를 그대로 어머님 앞으로 보냈고 이번엔 딱 잘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지도 성인입니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할 테고 상심한 마음도 잘 알아서 수습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돈 봉투 내밀면서 일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제 말에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했고 마치 커다란 모욕이라도 당했다는 듯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뒤를 돌았는데 저를 노려보는 눈길이 커피숍 문 밖까지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민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돌아서도 그녀의 소식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했는데 괜히 그녀가 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아픈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 해도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아가고 싶었고 둘이서 어디 멀리 도망이라도 가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이 결코 제 마음같이 될 수는 없기에 저 역시 또 우울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나가자 민지의 어머니로부터 또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락은 별화가 없을 정도로 계속됐고 한밤중에도 전화가 와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죠. 문자 메시지는 다소 협박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강한 어조였습니다. 얼른 와서 민지를 달래주어라. 아이 상태가 심각하다.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같은 말이었는데 보고 있자니 정말 경우가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같이 맑고 깨끗한 아이가 어떻게 이런 부모님 아래에서 컸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데 글쎄 현관의 문 앞에 민지 어머니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연락을 받지 않는 거죠? 그때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민지의 소식은 너무 가슴 아팠지만 이렇게라도 잘라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며 자기 차에 타라며 제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하더군요. 전 갑작스런 어머니의 행동에 놀라 서둘러 어머니 손을 떼어낸 후 참고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민지가 힘든 건 저 때문이 아니고 두 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본인들이 책임지라고요. 제 말에 민지의 어머니는 부르르 입술을 떠시더니 주워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요약하자면 민지가 왜 그쪽 같은 사람한테 끌렸는지 모르겠지만 내 딸을 깨어냈으면 어떻게 고치라는 식이었죠.
그 말에 전 더 이상 대응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 그냥 어머니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집까지 따라 들어오려고 했고 놀란 제가 결국 경비를 불러 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 후로부턴 또 앞에 서 있을까봐 집에 가는 게 조금 무서워지더군요. 그렇게 민지도 어머니도 모두 잊으려 애쓰던 중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또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제중 전화 끝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 씨, 빨리 좀 와주세요. 민지가 지금 많이 아파요. 상우 씨가 꼭 와야 해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민지가 아프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창백한 얼굴의 여자친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얼굴은 너무나 초췌해져 있었고 그간 얼마나 못 먹은 건지 온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전 눈을 감고 있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며 그토록 굳게 먹었던 마음 한구석이 스스럼 없이 허물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놀란 절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훌쩍거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민지가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중에 잠깐 시댁에 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 왔는데 민지가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민지는 그만 나쁜 선택을 했고 다행히 일찍 집에 오게 된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쓰러진 여자친구를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던 거였습니다. 만약 조금 늦었다면 민지가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요. 또 그간 아예 굶은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적은 양의 불규칙한 식사를 한 결과 몸도 이미 많이 상해 있었기에 더 위험할 수 있었다고요. 병원 휴게실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상우 씨, 저희가 어리석었네요. 우리 민지 실려가고 책상 위에 몇 달간 써내려간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 안에 저희에 대한 원망이 빼곡하게 차 있었네요. 자식 죽어가는 줄은 모르고 집안 타령, 돈 타령만 하고 있었으니 무슨 벌을 받아도 쌉니다. 이기적인 부모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자식 위한 길이랍시고 자식 죽게 할 뻔했으니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두 사람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할 테니 혹시라도 아직 마음이 남아있으면 부디 우리 민지를 부탁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잊어버리고 그저 두 사람이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민지 아빠도 지금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괘씸하게 생각하더라도 민지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저 부디 좋은 마음을 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용서를 비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보자 그때는 또 그간의 원망 어린 감정이 조금 녹아내려갔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친구 부모님에 대한 나쁜 감정보다는 저 하나만 바라보다가 위험한 지경까지 갈 뻔한 사랑하는 여자를 더 내버려둘 수 없었죠.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을 물러가게 하고 제가 민지 옆에서 극진히 간호를 하며 회복을 도왔습니다. 다행히 한 달 정도 입원을 한 후에 여자친구는 나이가 어린지라 빠른 속도로 몸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힘없이 웃으며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많이 놀랬지? 나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몸에 힘이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원 꽂으듯이 정신이 훅 나가버리는 거였지. 앞으로 내 몸 상하는 일은 하지 않을게. 걱정시켜서 미안해. 아니야. 오빠도 너무 일찍 관계를 정리하려 해서 미안해. 너희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면 우리가 막상 결혼을 한다 해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정작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미안해, 민지야.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시 재결합을 했고 민지가 완전히 건강해져서 태어난 후에는 서둘러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여자친구를 데리고 고향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처 말씀도 드리지 않았던 터라 두 분은 경황이 없던 중 며느리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상했다시피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민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가 어렵게 만나 인연을 맺을 만큼 부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앞날에 축복해 주셨네요. 특히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쓸어내리며 곱다고 저와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셨네요. 저는 어머니께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릴 순 없었지만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며 앞으로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떨리는 양가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저희 부부가 결혼을 약속한 날이기도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옛 인연들이 다시 만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노력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던 제가 알 수 없는 인연과 운의 존재를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전날부터 상견례 때문에 저희 집에서 머물며 서울에 올라와 계시던 부모님은 서울 구경이 한참이셨어요. 아내의 제안으로 저와 아내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드렸고 부모님은 오랜만에 보는 서울 풍경을 참으로 좋아라 하셨습니다. 거참 서울도 오랜만일세. 그러고는 통 올라오지를 못했으니 텔레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변한 것 같아. 아따 사돈댁으로 오시면 말을 잘 가려서 해요. 안 그래도 촌사람들이라고 반대했다는데 촌늙은이 티내지 말고요. 하하, 누구는 처음부터 촌사람인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알게 뭐야. 그리고 상견례 날 두 분은 여전히 티격태격하며 상견례장으로 작은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 양가 부모님들께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장모님을 제외한 세 분 다 깜짝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혹시... 이거 참...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마치 잃어버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 서로 말도 못 잇고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장모님과 저와 아내는 영문을 몰라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보다 못한 장모님께서 먼저 말을 꺼냈죠. 여보, 왜 그래요? 처음 뵙는 사돈 앞에서 왜 그러고 섰어요? 저기, 혹시 상길이 형님이시죠? 동철이. 그래, 동철이가 맞구만. 아이고. 그 순간 장인어른이 아버지를 격렬하게 포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계속 박수를 치며 아이고 어쩌나 하는 소리만 반복하셨죠. 그러다 마침내 장인어른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보, 도대체 왜 그래요? 뜻밖의 벌어진 일에 장모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고 아내도 영문 모르는 얼굴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부축해서 일으켜드리자 두 분은 그제야 조금 진정한 듯 자리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이봐, 동철이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얼른 이야기하세. 이거 참 세상에 여기서 동철을 다시 만날 줄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형님. 저도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것도 여기서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윽고 양가 부모님께서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와 저는 기가 막힌 인연에 감탄하고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 자세한 기억은 없고 예전에 그랬었다고만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아버지와 장인어른은 서로 잘 알던 친한 선후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두 분이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출신이라 사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한창 사업을 준비하던 와중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장인어른을 많이 믿어주셨다고 합니다. 잘할 수 있다고 곁에서 지지와 응원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생각지도 못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셨고 전 재산을 다 잃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합니다. 순식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장인어른은 날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고
이를 안쓰럽게 여기던 저희 아버지께서 장인어른을 2년간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장인어른의 사람됨을 보시고 당시 돈으로도 꽤 큰 금액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돈 덕분에 다행히 장인어른은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이후 장인어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로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부도를 맞게 되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정리해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하신 것이었죠. 이것이 양집안의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돈은 없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으니까요. 아니일세, 난 자네가 다시 일어설 줄 알았어. 제 사업이 안정되고 형님을 찾아 은혜를 갚지 못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형님을 수소문했을 때에는 형님께서는 이미 다 정리하고 떠나신 이유였어요. 형님 고향에도 내려가 봤는데 아무도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형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셨을 줄 알았는데 그때야 당연히 고향으로는 못 갔지. 암만 내 손으로 털 거 다 털어서 홀가분하다지만 그래도 그때가 나도 아직은 젊을 땐데 사람이 낯짝이 있지. 사업 망했다고 내려와 살면 사람 대접도 못 받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예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던 거야. 그랬군요.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기막힌 일이 다 있습니다, 형님. 그렇게 찾았던 형님을 이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으로 뵙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 형님의 아들을 제가 홀대했으니. 그러면서 장인어른은 저를 보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이런 귀한 인연인 줄 모르고 성실한 사위를 그렇게 홀대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나 아내나 이미 지난 일 같은 건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날 정신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힌 인연이었으니까요.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보다 그날이 더 설레고 놀라웠다고 표현하면 꼭 맞겠습니다. 나중에 장인어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장인어른께서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경험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더 반대하셨다고요. 딸의 사위만큼은 어떻게든 배경이 튼실해야 딸이 고생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강하셨다 해요. 지금은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두고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막막하고 두려우셨을 테니까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겁나는 세월이었어. 자네 어른께서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마 나야말로 참 한심하고 근본 없는 놈이 되었을 거야. 내 인생의 은인이신 형님의 아들을 영영 내 손으로 놓쳤을 뻔했으니까. 내가 그간 자네를 섭섭하게 했던 것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네. 늦었지만 마음을 풀어줬으면 좋겠네. 장인어른께서는 그날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저는 그간 쌓여왔던 감정을 완전히 풀고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후에 두 분은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집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받았던 도움을 갚는다는 의미로 제법 큰 돈을 내놓으셨다고 하네요.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는 펄쩍 뛰며 거부하셨지만 한참을 기분 좋게 받아주시라고 실랑이를 하던 두 분은 마침내 그 돈을 저희의 결혼자금으로 쓰자고 합의하셨고 그 덕분에 그 돈은 저희가 사는 지금의 아파트 전세자금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인연을 알게 되고 난 후 많은 지지와 축복을 받으며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아내를 처음 만나고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아내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한 목표가 있었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동기와 힘이 되었고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었고 하루하루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선 저를 믿고 저에게 확신을 가지며 본인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것도 무릅쓰고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준 아내가 있었죠. 아마 그 옛날 아버지와 장인어른께서도 서로 간에 그런 믿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 결과로 맺어진 것이 저희겠지요.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저희의 기이한 인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은 놀라셨죠? 다음에는 저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사연으로 올려보고 싶습니다.